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때 어떻게 버티셨나요? 저는 자영업자로 살아오면서 이때만큼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잠잠해지는가 싶으면 또 기승을 부려대곤 했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니 또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시간이 지나니 엔더믹 시대도 오고 말이에요. 덕분에 근래에는 다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회사 재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일찍부터 사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자영업자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네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에 진득하게 몰두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이것저것 다양한 사업에 손을 많이 댔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업이라는 건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라는 진리를 하나 깨우치기도 했네요.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본능처럼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한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이제 막 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초라하고 심성이 곱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살다가 제대로 사업에 뛰어들고 나서야 돈과 사람의 심성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돈이 적어도 부처님처럼 온화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아주 많아도 평생 거지로 산 것처럼 인색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곤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도 쌓고 나이도 먹다 보니 어렸을 때의 별 볼 리 없던 가치관이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심성이 좋지 않은 게 느껴지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게 되더군요. 그런데 만약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을 이번에 실제로 겪고 말았답니다. 그것도 동서 때문에 말이죠. 사건은 동서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먼저 이씨 집안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손 아래 사람이었지만 서방님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탓에 그동안 집안에서 형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시댁의 서방님과 동서 그리고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다 모인 날이었어요. 시부모님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동서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다 같이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서방님과 동서의 근황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쎄 동서가 업계에서 연봉 높기로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똑부러지고 야무지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생긴 대로 능력도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높은 연봉을 받는 회사에 다니는 게 이해가 갈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동서의 실제 연봉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둘째 아가가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고 있다는데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내가 살면서 둘째 또래 중에 그만한 연봉 받는 애 본 적이 없다. 저번에는 친구들 만나서 둘째 아가 얘기했더니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어머니 8천만 원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8,800만 원이에요. 보통 회사원 연봉이 5천을 넘기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연봉 8천만 원이 넘는다니. 솔직히 저는 동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연봉이 그 정도라면 정말 능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감탄하면서 동서를 축하 세워줬습니다. 연봉이 8,800만 원이라고? 와, 동서 정말 대단한데? 능력이 얼마나 좋으면 회사에서 그만큼 높은 연봉을 받아? 제가 동서의 연봉 액수에 감탄하니 동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 뒤로 동서는 본인 직급은 어떻게 되고 회사에 다니는 건 어떤지, 미래에는 회사에서 어떤 위치까지 진급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동서는 커리어 욕심이 상당한 것 같았어요. 살짝 과장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까지 있어 보였죠. 그런데 한참 모두가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제뜬 동서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형님. 제가 너무 제 이야기만 했죠. 형님을 처음 뵈서 저도 모르게 신이 났었나 봐요. 이제 형님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형님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요. 형님 나이 정도면 직급도 꽤 높으실 것 같은데, 맞죠? 그럼 형님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세요? 나는 회사 안 다니고 사업해. 버는 돈이야 매번 다르지만 연봉으로 따지면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버는 것 같아. 어머, 그러셨구나. 제가 듣기로는 사업은 안정적이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맞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시겠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는 가끔 이런 힘든 시기에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고 사는 게 왠지 죄송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죄송한 일이야? 능력 좋아서 안정적인 회사 다니면 기쁠 일이지. 나야 뭐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버티다 보면 이 시기도 지나가겠지. 안 그래? 그렇게 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속에서 웃음이 나더군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 은근슬쩍 자랑하는 모습이 어찌나 재밌던지. 그날 동서의 모습은 꼭 사업이 궤도에 올라 처음으로 돈 좀 만져본 저의 20대 같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그때도 전 동서보다 몇 배로 더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 본 동서에게 굳이 그걸 말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전 동서의 이야기에 맞장구만 쳐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과일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와 동서가 과일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근데 동서와 같이 주방에 갔더니 동서는 칼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만 해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 준비하는 제 옆에 서서 제게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형님 목까지 일하느라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형님이 계시니까 저도 좀 쉴 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맡게 돼서 집안 대소사도 잘 신경 쓰지 못할 것 같았는데 형님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저는 이제 뒤로 파질 테니까 형님께서 집안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동서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제부터 동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고 싶다는 말로 들려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시댁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많이 힘들었을 동서의 마음은 이해됐지만 이제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저에게 다 떠넘기는 건 뭐랍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동서가 물심양면으로 집안을 챙겨왔나? 보다 싶어서 기특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동서에 대한 제 생각이 한순간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동서에 대해 물었거든요. 그동안 동서가 어떻게 집안을 챙겨왔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대재 씨가 하기는 뭐래? 참나, 매번 회사일 바쁘다면서 집안 행사란 행사는 다 빠지고 내뺐는데 챙기긴 뭘 챙겨? 정말? 아까 과일 준비하는데 동서가 이제 내가 있으니까 자기는 물러난다고 나보고 집안을 잘 이끌어 달라고 하던데?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굉장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재수 씨 말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있는 척하면서 사람을 직업이나 연봉으로 차별하고 모든 돈이 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오늘도 봐봐.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당신한테 회사 어디 다니냐, 직구이 뭐냐 물어보는 거. 아무튼 기본 예의가 없다니까. 그날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똘똘해 보이던 동서의 첫인상도 확 바뀌었죠. 저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동서와 했던 대화가 뚜렷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의를 차려 말하는 듯했지만 동서의 말들은 명백히 저를 낮잡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기본적인 예의만 차리고 거리를 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저는 동서에게 기본적인 예의 차릴 일도 별로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애초에 우리 집과 동서네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였고 각자 사느라 바빠서 자주 만날 일도 없었거든요. 동서랑 마주치려면 명절이나 돼야 만날까 말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멀지 않은 어느 날에 동서와 제대로 한번 마주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간만에
남편과 휴일이 겹쳐서 단둘이 오붓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 휴대전화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려대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끔 뻗더니 남편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듯 하더니 짜증을 내면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짜증을 안 내는 남편인데 그렇게 짜증내니 궁금해서 물어봤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거래처야? 아니, 거래처가 아니라 중혁이. 얘가 어제부터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해도 계속 연락하네. 돈? 무슨 돈? 혹시 서방님 무슨 사업이라도 하신대? 그게 아니라 얘가 어저께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 안 하고 현금으로 합의하기로 했대. 그냥 보험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자식은 듣지도 않아. 아니, 서방님은 그걸 왜 보험 처리 안 하고 현금으로 합의를 한다 그러셔? 얘가 그동안 자잘한 접촉사고를 많이 좀 냈었나 봐.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사고 내면 아예 차키 반납하기로 재수씨랑 약속했대. 그래서 재수씨한테 비밀로 해야 돼서 보험 처리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진짜 내 동생이지만 이럴 땐 한심하다니까. 남편은 서방님이 자꾸 거절해도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매달린다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서방님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연봉이 꽤 높은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가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얼마를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보다 서방님 회사 생활도 오래 하셨다면서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대? 재수씨가 집안의 경제권 다 쥐고 있어서 그래. 이 자식은 한 달 용돈 받고 살고 있어서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차키 반납하기 싫어서 보험 처리 안 하겠다는 거 이해는 안 가는데 합의금으로 나한테 1,000,000원이나 빌려달래. 딱하긴 한데 내가 무슨 열 돈이 있어서 빌려주겠어. 1,000,000원이나? 크긴 크네. 근데 여보, 서방님이 빌려달라는 돈 내가 빌려주는 건 어때?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내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진심이야? 괜찮겠어? 당신도 솔직히 서방님한테 돈 빌려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빌려주는 것뿐이잖아. 우리 이제 가족이고 부부인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래 주면 정말 고맙지.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이 자식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하라고 아주 단단하게 말해둘게. 저는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내 집 남편도 서방님을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방님이 접촉사고 난 걸 동서에게 숨기는 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서방님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또 동서에게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라도 서방님이 알아서 잘 처신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드는 찝찝함을 빨리 털어내버리고 더는 서방님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방님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요?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서방님은 접촉사고가 났다는 걸 동서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현금으로 합의를 봤다는 사실도 들키고 말았죠. 나중에 가서는 제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까지도 동서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날 동서가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제가 집안을 잘 이끌어 달라고 했던 거는 시부모님이랑 시댁, 대소사 잘 챙겨달라는 말이었지 제 살림살이까지 이끌어 달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사람 기분을 더럽게 만드세요? 우리가 머거지인 줄 아세요? 동서 말이 너무 지나치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경우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 발뺌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형님이 우리 남편한테 돈 빌려주셨다면서요. 그걸 왜 저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빌려주고 그러세요? 설마 지금 접촉사고 합의금 빌려준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동서 제대로 알고 온 거 맞아? 내가 멋대로 빌려준 게 아니라 서방님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야. 내가 서방님 주머니에 먼저 돈 꽂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말이야, 가족이 급한 일 생기면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도와드린 건데 뭐 거지인 줄 아냐고. 사람의 선의를 이렇게 무례하게 몰아세우면 안 되지. 제가 뭘 몰아세웠어요? 형님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 그렇죠. 형님이 뭔데 우리 부부가 상의해야 하는 문제를 멋대로 끼어드세요? 형님이 뭐 해결사라도 돼요? 애초에 형님이 돈 안 빌려줬으면 결국 남편은
저한테 말했을 거고 그럼 제가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형님이 끼어들어서 저랑 남편이 싸우게 된 거라고요. 결국 동서의 말은 왜 자기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빌려줬냐 이거였어요. 저는 화가 나는 동시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서방님이 동서 아랫사람도 아닌데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나요? 게다가 마치 제가 돈을 빌려준 탓에 남편을 휘어잡을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듯이 저를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무례하게 구는 동서의 모습에 차갑게 마음이 식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동서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 내가 부부 문제에 괜히 끼어들었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서방님한테 빌려준 돈 지금 당장 내놔. 그리고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럴 줄 알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현금 1,000만 원이요. 이제 형님한테 진 빚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부부 문제에 멋대로 끼어들지 마세요. 동서는 제 앞에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탁 내려놓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저는 돈 빌려주고 욕만 먹은 셈이었죠. 그날을 기점으로 저와 동서의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서는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듯 싶더니 차츰 돈으로 저를 견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본인 남편이 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리오르 동서는 모든 돈으로 해결하면서 자신이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에게 뭔가 해드리면 꼭 가까운 시일에 똑같은 걸 해드린다던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비싼 걸 해드린다던가 하면서 사람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부모님께 안마의자를 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동서가 똑같은 안마의자를 하나 더 사서 시댁에 택배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오늘 어머니랑 아버님께 안마의자 한 대 더 사드렸는데 들으셨어요? 이왕 사드리는 거 처음부터 2대 사드리지 왜 한 대만 사드렸어요? 2분 사드렸으면 2분이 동시에 오붓하게 안마 받으시고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 원래 2대 사드리라고 했지. 근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한사코 말리셔서 한 대만 사드린 거야. 2대나 놓으면 집이 좁아지니까 한 대만 사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동서는 굳이 한 대를 더 사서 그걸 보내드린 거야? 네, 당연하죠. 형님도 참 그렇게 어르신들 마음을 모르세요? 당연히 2대 놓고 싶으셨겠죠. 근데 형님한테 금액이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한 대만 사도 된다고 하셨던 거겠죠. 제가 형님보다 어머님이랑 아버님 더 오래 모셨는데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먼저 사드렸다면 2대도 괜찮다고 하셨을걸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설마 제가 그 정도도 생각 못했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2분께서 제가 부담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에 사양하시는 줄 알고 여러 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2대까지 놓기에는 집이 작아 부담스러우니 절대 2대 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은 꽤 작은 집이었어요. 서방님이 결혼해서 출가한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큰 집은 필요 없다는 생각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에 출가한 뒤에는 줄곧 그 집에서 살고 계셨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한 대만 집에 놔드렸던 건데 아무리 말해도 동서는 끝까지 자기 말이 옳다고 해서 고독스러웠습니다. 그 후 신경이 쓰여 시댁에 전화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상당히 곤란해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 둘째 아가가 갑자기 안마의자를 보내서 받기는 받았지. 그런데 집에 안마의자를 2대나 두기엔 번잡스럽기도 하고 집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서 곤란하지 뭐니. 그래서 둘째 아가한테는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반품하라고 시켰다. 아휴, 둘째 아가가 나쁜 애는 아닌데 고집이 좀 있어. 어쨌든 돌려보내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도 동서에게 괜찮다고 그렇게 사양했는데 동서가 자기가 멋대로 사서 택배로 보낸 거였어요. 그랜드포 시어머니께서 반품하라고 동서에게 연락했더니 회사 일 때문에 시간 없다고 시어머니께 대신 반품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반품은 시어머니 대신 제가 직접 하게 됐죠. 이후 동서에게 다시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사방님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시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신다고 툴툴거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안마의자를 반품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짜증을 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동서가 꼭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짜증을 내는 어린애같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만 힘들고 껄껄어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동서 마음 챙겨주기 위해 시부모님이 작은 집에 안마의자를 2대나 놓고 좁게 사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일 이후 저와 동서는 더 멀어졌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마의자 사건이 있을 때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동서에 관한 일이려나 싶었는데 정말로 동서 일 때문에 전화하셨던 거였어요. 첫째야, 글쎄 둘째 아가가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 1억을 받게 됐다더니?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할 겸 식사하자는데 시간 되니? 정말요? 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저는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 편한 시간으로 제가 맞출게요. 알고 보니 동서가 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연봉도 올랐는데 그 덕에 연봉이 1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축하 파티를 하고 싶다면서 근사한 곳에 가서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동서를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저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약속 당일 좋은 마음으로 동서가 예약해뒀다는 식당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던 동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동서가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시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편과 서방님까지 가게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다 같이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동서를 기다렸지만 동서는 약속 시간에서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동서랑 연락 안 되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일 늦게 끝났다고 좀 있다가 출발한다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얼른 다시 연락해 볼게요. 서방님의 대답을 듣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잡아놓은 약속에 늦는 것도 모자라서 추운 날 본인이 올 때까지 다들 밖에서 기다려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이야 추위 정도는 참을 수 있었지만 나이 드신 시부모님은 몸에 크게 무리가 올 수도 있는 일이고요. 결국 전 그냥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가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본인 이름으로 예약해뒀으니 나중에 오더라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 서방님을 다 이끌고 가게에 들어가서 동서 이름으로 예약된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식사를 주문하고 동서를 기다리기로 했죠. 그러나 동서는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도 오지 않았고 결국 모두가 음식을 먹으면서 동서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국 동서는 약속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온 동서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꾹 못 씹은 표정처럼 구겨져 있었죠. 알고 보니 동서는 우리가 모두 동서가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당에 들어와 있었던 것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형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금방 온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이가 말 안 했어요? 동서가 일이 늦게 끝난다고 좀 있다가 출발한다고 했다는 말은 들었지. 근데 이미 약속 시각도 다 지났고 그 후로도 연락이 안 되는데 언제 올 줄 알고 계속 기다려. 그리고 우리가 뭐 동서 하나도 안 기다리고 그냥 식당에 들어와 있던 건 줄 알아? 동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우리 밖에서 30분이나 기다렸어. 오늘 날씨 엄청 추운 거 알지? 근데 동서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와서 그대로 추위 속에서 떨면서 기다렸는데 먼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이야말로 저한테 미안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냥 들어가 있자고 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다 같이 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잖아요. 누가 보면 형님이 오늘 승진턱 내는 사람인 줄 알겠네요. 그럼 동서는 나이 드신 시부모님을 오늘같이 추운 날에 그냥 서 계시게 해야 했다는 말이네? 그것도 1시간이나? 동서,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다가 두 분 몸 상하시면 동서가 책임지는 거야?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으면서 사과도 없고 본인 기분만 생각하면서 짜증을 내는 동서를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와 동서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둘째 아가, 우리가 먼저 식당에 들어와 있던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면 둘째 아가 대신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 이만 기분 풀렸으면 좋겠구나. 그래 여보, 오늘 좋은 날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기분 상하면 되겠어? 기분 풀고 얼른 맛있게 식사하자. 시아버지께서 대신 사과하겠다는 말씀하시고 서방님도 살갑게 말하니 동서도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도 식탁 밑에서 남편이 손을 잡고 그만하자는 신호를 보내서 그쯤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날이기는 했으니까요. 사실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동서네 부부가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모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시부모님께서 먼저 분위기를 좋게 지나가자고 눈치를 주셨고 다들 마음이야. 어찌됐든 살얼음판 같이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 동서의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든 웃는 얼굴로 식사 자리가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날 동서의 행실에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동서를 축하하고 싶던 마음 역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아끼던 며느리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자 걱정이 되셨는지 따로 자리를 만들어 다시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기분이 나아졌는지 연봉 1억을 찍은 동서의 콧대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집안에서 자기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없고 자신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한번 동서의 생각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고 거리두기도 풀리고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쯤의 명절이었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음식을 만들자고 말이 나와서 일찍 시간을 내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날 밤에 동서에게 전화했어요. 몇 시쯤 올 수 있는지 재료는 뭘 사올 것인지 등등 물어볼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명절에도 회사 일이 있어서 일찍 못 올 것 같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일이 많아서 일찍 모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모이지 말고 따로 재료 사서 각자 음식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아 그래? 명절에도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지. 그럼 동서는 할 수 있는 음식 한두 가지 정도만 따로 만들어서 와줘. 사실 처음부터 저는 동서가 일찍 못 올 거라는 걸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을 통해 동서가 승진하고 난 뒤부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바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서방님도 아침부터 와서 남편과 시어머님과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점심쯤 온다고 했던 동서가 해가 다 질 쯤이 되어서야 온 거예요. 동서가 늦는 거야 이제는 일상이니 솔직히 그러려니 했습니다. 당연히 명절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잘 보니 동서가 양손 가득 명절 음식을 들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둘째 아가 그걸 전부 직접 해온 거니? 회사 일도 많다더니 언제 이렇게 한 거야? 힘들어서 어떡해?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간신히 온 거려. 대신 명절 음식 사왔어요. 이거 다 정말 유명한 곳에서 사온 명절 음식이에요. 요즘 돈 많은 부자들은 다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다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말문이 막히셨는지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명절 음식 사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건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서는 뭐가 잘못되냐는 듯 웃으며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런 동서를 보고 있으니 황당함을 넘어 이게 동서의 진심인가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온 성의가 있고 시어머니께서도 연세가 있으셔서 요리하기 힘드신 게 뻔히 보여서 저는 그냥 동서가 사가지고 온 명절 음식을 받아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잘 됐네요 어머니. 요리하시면서 손 붓는다고 많이 힘들어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몇 가지만 직접 만들고 이렇게 사 먹어요 어머니. 제가 다음 명절 때부터 사올게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동서가 코드숨을 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 당신 좀 멋있었어. 열받잖아. 어머님 건강하신데 돌아가시면 뭐 수익금을 나누래 만에 떠들어대는 게. 어머님도 앞으로 저 자식 같지도 않은 인간들 연락 오는 거 다 받아주지 마세요. 나 생각해주는 건 역시 막내랑 며느라가 밖에 없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너무 든든해. 그 이후 형들은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영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정말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보내고 계시고 저희 가족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마 그날 아내가 그런 기질을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형들과 형수님들에게 미친 듯이 쏘아붙이지 않았더라면 저를 만만하게 봤던 형들은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어머니를 강제로 모셔가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아내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행복한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말고 힘들어 하시지도 말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들이 이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